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1 신사고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고1 학생들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크게 이제 문학 파트하고 문법 파트가 있고 뭐 중세국어 파트, 뭐 고전문학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선생님이 이제 고전 시가에서 누앙사하고 어부가 하나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어제는 선생님이 현대시 중에서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박재삼의 추억에서를 현대시 찍어드렸죠. 이제 오늘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고 하는 이 문법 파트를 하나 찍어서 간략하게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걸쳐서 짧게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 잡아드릴 거니까 요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 여러분이 좀 더 하셔야 돼요. 알았죠? 오늘은 선생님이 중요한 사항들 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좀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음운변동 파트하고 뭐 중세국어 이런 파트는 앞서 강의 찍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맞춤법 원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는 아마 172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신사고 국어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입니다. 요 앞에 파트까지가 국어의 변천이라고, 아니다. 그 음운변동이라고 해서 음운변동의 뭐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뭐 된소리 되기, 그다음 뭐 모음조화, 그 다음에 뭐 거센소리 되기, 뭐 이런 갖가지 것들을 선생님이 지난번에 찍어드렸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음운변동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는 한글 맞춤법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운변동 혹시라도 까먹으셨다면 앞서 강의 가서 꼭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입니다. 맞춤법이란 무엇이냐?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게 그러면 한글 맞춤법에 간단히 얘기해서 정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술술 읽어나가요. 한글 맞춤법과 같은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맞춤법이 필요하다. 즉 맞춤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중요한 건 뒤쪽에 나오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읽어가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본 원리, 이제부터 이걸 보자는 거죠. 도대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한글 맞춤법은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장은 뒤에 다 써있죠. 그죠? 1장은 총칙으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의 핵심. 그래서 1항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제1장 총칙이에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표준어라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표준어가 뭔가요? 표준어는 이런 걸 표준어라고 하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는 어떠한 계층이 사용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루 사용하는 현대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서울말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표준어를 얘기할 때 계층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설명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교양이 있다라는 건 엘레강스하고 전 잘 모르게 뭐 이런 무슨 이런 교양을 떤다라고 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서민들,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그러니까 일반적 수준의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부 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현대, 그러니까 고대, 조선시대에 쓰는 말은 표준어가 아닌 거예요. 현대의 말이니까. 또 하나, 제주도 방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방언, 그건 사투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건 사투리. 그럼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 게 표준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표준어들을 소리대로 적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운 사람 있을 텐데,
표음주의, 그러니까 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발음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지?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발음 나는 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발음 나니까 그냥 책으로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하는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뭐냐면 어법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표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을 좀 바꾸면 뜻을 밝혀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밝혀 적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예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고전 시간에도 그런 말 있던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걸로 할까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좀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갈 사람이란 뜻이겠죠? 근데 갈 사람인데 이걸 발음해 봤더니 갈이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니라 가리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약에 쓸 때 가리 이렇게 썼다. 그럼 가리라고 쓴 거는 무슨 주의에 맞춰 쓴 거냐면 발음에 맞춰 적은 거니까 표음주의에 맞춰 적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가리가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여기서 온 말인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원형 갈자를 밝혀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뜻을 밝혀 적은 거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의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갈 이가 없어. 그 갈 이를 이렇게 적었다면 표의주의에 맞춰서 이렇게 적었다면 표음주의에 맞춰서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밑에 보면 책, 구름, 달리다 얘네들 발음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바로 위에 있는 글자들인 거죠. 여러분 책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놓은 거랑 발음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인 거예요. 앞에 앞날이라고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정말 너의 앞날이 캄캄하다라고 적었대요. 근데 앞날이라 했더니 이게 뭔 말이지? 앞날이 뭐야? 어둡다는 뜻인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의 원래 의미는 요 말이 맞는 거니까 요렇게 적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 여기서 이 앞이란 글자 사용했는데 우리가 요 글자를 발음하게 되면 앞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앞이란 글자를 사용했는데 얘는 미음으로 적고 얘는 비음으로 적으면 도대체 얘만 보고 어떻게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소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쪽에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건 표의주의에 맞춰 얘기하라는 거고 요 앞에 남자아이가 말하는 건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 뭐 표음주의 아니야, 뜻을 밝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표의주의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요 뒤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글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적어놓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건 뭐냐면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음을 중시하는 표음 문자란 뜻인 거고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표음주의에 맞춰 적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이 왜 있는 거지? 아니 그냥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되잖아. 굳이 그걸 뭐하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는 거야?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거지. 너무 어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비슷해. 정말 여기 오리가 없네. 이 산골에 오리가 없어. 그럼 오리가 없어라고 발음하는 대로 적었다 칩시다. 이 산골에 오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야 진짜? 거기엔 깨깨 오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올 사람이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원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올 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런데 여기를 소리 난 데에서 올이라고 적어버리면 꽥꽥 오리인지 올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이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앞이라는 글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글자인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옆에다가 좀 키워드만 좀 적어보도록 하죠. 자, 앞에라는 글자, 얘하고 얘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얘는요, 앞이라는 글자 뒤에 뭐가 왔냐면, 에라고 하는 모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요 애자를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이라는 글자와 애가 이렇게 결합된 거잖아요. 요 애라는 게 뭐냐면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실질 형태소의 반대고요. 요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실질적인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 그렇지 않고 문법적인 의미만 더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접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애는 조사잖아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글자 여기는 이 피읍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발음을 하게 되면 앞에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에 피읍이 있다. 그래서 아, 피읍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이란 글자가 아, 피읍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가 뒤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음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하게. 자, 두 번째 글자를 보죠. 이번엔 앞과 앞이라는 글자와 길이라는 게 이렇게 합쳐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어말이라고 해볼게요. 어말이라고 하는 건 말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말이나 아니면 자음 앞에 이 앞이란 글자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앞에서 음운 변동을 이해 못하면 여기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겠으면 잘 듣고 와요. 거기 1시간짜리 강의인데 사실 금방 들어요. 시간 주말에 많을 거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요 글자를 예를 들어보죠. 앞이라는 글자 발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일단 첫 번째로 앞이라는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피읍은 발음에서 받침에서 소리 낼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받침에서 소리 낼 수 있는 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밖에 없다라고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읍이 대표음인 거고 플러스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이라고 하면 소리가 막혀야 빵 터져요. 아니, 소리가 막혀야 흘러요. 소리가 막히죠. 앞 닫혔잖아요. 그럼 닫혔다가 뒤에 있는 발음 하려면 막았다가 소리가 팡 터지니까 뒤에 오는 소리는 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길 이게 아니라 앞길이 되는 거예요. 앞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말이 뭐로 바뀌냐면 앞길이라고 하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거죠. 쌍기역을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안에는 된소리 되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말이나 자음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앞 플러스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도 똑같겠죠? 요 피읍이라는 게 대표음이 뭐냐면 비읍이니까 이렇게 앞하고 날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뭐냐면 얘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 앞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라는 글자와 니은이라는 음운과 미음이라는 음은 앞에 왔을 때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니은 앞에 앞이 왔다는 거예요. 얘는 미음 앞에 요게, 그러니까 사실 요게 어떤 글자냐면 앞, 문 요렇게 먼저, 아이고 이건 안 써도 되겠다. 처음이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 피읍이 비읍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앞이라는 글자 뒤에 미음이 와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미음, 니은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길바닥에서 니은과 미음을 만나면 어머나 하는 그런 글자. 이거 비음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길바닥
놈을 만나, 어머나, 뭐 이런 것들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파열음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파열음들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이렇게 이응, 미음, 니은이라고 하는 느, 무라고 하는 코를 울리는 비음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비음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비읍이 니은 만났네, 비읍이 니은 만났네. 그럼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서 이 마지막 글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야, 앞날이 캄캄하다 할 때 요 미음으로 바뀌었네요. 그걸 오히려 비음화. 그러니까 피읍이 비읍 바뀌는 건 음절의 끝소리,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는 니은, 미음 앞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음절의, 선생님 줄여줄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단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로 비음화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표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딱 보니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들도 달라지고 발음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저기 글자는 피읍이었는데 여기는 비읍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미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발음을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나는 데다 적어버리면 얘네 셋은 원래 앞이라는 글자를 시작한 건데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밑에 봅시다. 이렇게 보듯 앞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앞이읍, 그 다음에 암으로 발음된다. 만일 앞에, 앞길, 앞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발음되는 대로 적어버리면 이들 읽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적힌 형태에서 원래 앞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걸 떠올리기 힘들겠죠. 이게 바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읽었더니 이러한 표음주의죠. 그죠? 표음주의 표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앞이라는 글자를 발음했더니 어떤 글자는 피읍이라고, 어떤 글자는 그러니까 비읍이 돼서 앞이라고, 또 어떤 글자는 암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니까 원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려면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표기를 앞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고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지, 밝혀 적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표의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해서 적어라, 즉 뜻을 밝혀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좋아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한글은 그러니까 소리 글자, 표음 문자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적으면 가끔은 오해될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책, 이건 발음 나는 대로 적어도 문제가 없는데 앞이란 글자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서 올바르게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총칙입니다.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이제 교과서에 봤죠? 행복시어머니 합창단. 요게 행복한 시어머니 합창단인지 아니면 행복시라는 곳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지는 합창단인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글자 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면 되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1항은 표기에 관한 것, 제2항은 띄었음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그럼 띄어쓰기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원칙이, 이제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가보죠. 위에 얘처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과 2번은 뭘 잘못했을 때냐면 잘못된 띄어쓰기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중세국어 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띄어쓰기를 파괴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 시 진짜 어렵거든요. 띄어쓰기를 일부러 파괴했던 시인. 문법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면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띄어쓰기 기본 이 단어가 중요한 거구나. 띄어쓰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단어는 띄어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단어라는 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홀로 쓰일 수 있으니까 혼자 쓸 수 있으면 띄어써도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해요. 이런 예외적인 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조사는 단어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집에 간다 라고 문장을 했을 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 혼자 쓸 수 있는 단어죠. 집이라고 하는 거 혼자 쓸 수 있는 단어죠. 간다 단어예요. 그죠?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단어니까 띄어쓰다 칩시다. 혼자 쓸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는을 혼자 쓸 수 있나? 혼자 쓸 수 있어요? 이러고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혼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쓸 수 없으면 단어 아닌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긴 는이나 애 같은 조사는 단어는 단어야. 그런데 특이하게도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단어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는 띄어쓰지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말에 붙여 쓰게 되어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성질인 거죠. 국어사에서 정말 나중에 국문학과에 가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 조사가 왜 단어인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도 하세요.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해요. 선생님도 국문과 나왔지만 정말 이거 배울 때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사가 단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단어지만 대부분 단어는 띄어쓰지만 얘는 붙여 쓴다는 거.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다. 한글 맞춤법이 뭐라고요? 약속이요. 이게 이 한글 맞춤법의 기능이자 다른 말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 맞춤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맞춤법이 필요하다. 그럼 맞춤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설명이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선생님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국물이라고 안 적은 이유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답은 표의 주의에 맞춰 적으려고, 어법에 맞춰 적으려고, 형태를 밝혀 적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 형태를 밝혀서, 표의 주의에 맞춰 적은 것.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맞는 거겠죠. 혹은 어법에 맞게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야 이거는 궁에서 나오는 물이래. 옛날 왕궁에서부터 먹던 물인가봐. 큰일 날 일이죠.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하나요.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밑에 똑같이 한번 적을게요. 띄어쓰기에 대한 걸 한번 전에 적어볼게요. 나는 그 집에 4번도 더 갔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띄었어야 될까? 일단 단어 위주로 띄었으라 그랬죠. 자, 단어죠? 그래서 띄었어야 되는데 는이 뭐예요? 조사잖아요. 그럼 조사까지는 붙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건 관형사거든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띄었을 수 있죠. 집,
명사인데 조사 붙어 있죠? 띄어쓸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네 번도라고 할 때 이 네라는 거 있죠? 띄어쓰기 할 때 뒤쪽에 이제 여러분 아마 문제에서 나오긴 할 건데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 띄어쓰고 단위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그래서 단위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띄어야 돼요. 횟수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존명사인 건데 의존명사 아니라 번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번도 할 때 이 도가 조사거든요.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가 썼다. 더도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집에 네 번도 더가 썼다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번이라고 의존명사가 볼 수 있겠네요. 뭔가 혼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번 이런 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됐나요? 이렇게 띄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네, 지금 8시 50분이고요. 빨리 하고 집에 갈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정말 기본 문제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시험을 만점 받고 싶다, 더 잘 보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문법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절대로 교과서만 달달달달 한 다음에 시험 보면 안 돼요. 다른 문제집 풀어보시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러한 예도 있구나.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추가적인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에 따라 나누어보자. 1번 넘어지다, 드러나다, 길이 넓다랗다, 아무튼 국다랗다. 자,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표음주의 얘기하는 것 같고, 어법에 맞게 그럼 표의주의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넘어지다.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넘어지다. 넘어지다. 발음은 따로 있네? 그럼 쟤는 뭘 밝혀 적은 거냐면 어법에 맞도록 형태를 밝혀 적은 거니까 넘어지다면 이쪽으로 와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나다. 드러나다는 말 그대로 그냥 발음하면 또 드러나다가 되는 거니까 드러나다는 일로 가야겠다. 드러나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길이. 길이 발음하면 뭐가 되죠? 길이는 길이. 여기 되잖아요. 길이. 그럼 길이는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건데 이걸 밝혀 적은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법에 맞도록 길이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길이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형태를 밝혀 적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기존 원형. 다른 말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도 얘기해요. 자, 넓다랗다라는 건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넓다랗다. 요게 돼요. 그럼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쪽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구나. 이렇게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아무튼 발음하면 그냥 아무튼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소리 나는 영어니까 적은 거니까 아무튼은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다음 마지막 국다랗다. 얘는 발음하게 되면 국다랗다. 국다랗다? 어떻게 되죠? 일단 국 있어요. 국. 다음에 국다랗다. 따라타. 이렇게 되는 것 같군요. 발음이. 국다랗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원형을 밝혀 적은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이쪽으로 와서 국따. 국따라. 원형 적은 거니까 원래 원형 적어야겠지? 국다랗다. 이렇게 와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널따랗다와 국따랗다 이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국따랗다는 국이라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돼요. 국이라는 여기 어간에다가 다랗다라고 하는 전미사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전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는 쓸 수 없어서 앞말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제한해주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데 꼬리에 붙었기 때문에 꼬리 밑자 써서 전미사라고 해요. 요렇게 되는 글자예요. 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넓다라는 글자, 넓다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와서 다랗다 요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두 개 똑같은 거죠. 다랗다가 즉 전미사가 붙어된 글자라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표준 발음할 때 이렇게 이중 발음이 있잖아요. 이중 발음을 발음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발음하냐면 여러분 넓다. 와 하늘이 넓다 라고 해요. 하늘이 넓다라고 해요. 리을 비읍은 뭘로 발음하냐면 앞에 있는 요 리을로 발음해요. 앞에 걸로. 근데 국다 할 때 리을 기읍은 뭘로 발음하냐면 예를 들면 와 다리 박다라고 해요. 다리 밝다라고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리 박다예요? 아니면 다리
밝다예요. 지금 이 순간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요럴 경우에는 리을 기역은 뒤에 있는 얘로 발음을 해요. 박이라고. 그래서 얘가 맞아요. 날씨가 맑다가 아니라 날씨가 막다라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얘는 뒤에 걸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겹받침에서 앞에 쪽으로 발음 나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말들을 쓸 때 원형을 그러니까 앞에 쪽으로 발음될 때는 얘 앞에 발음이 남을 경우에는 앞 발음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얘처럼 뒤에 발음이 나잖아요. 뒤에 발음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얘는 국이라고 하는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왜 넙인데 비읍이 어디 갔죠? 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얘기했죠? 앞에 있는 발음으로 했기 때문에 비읍이라는 거를 없애버려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널이라고 하는 소리 나는 데 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파트, 여기는 요렇게 가져와서 넓다라고 하는 건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고 요 앞에 두 글자만 요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라타라고 돼 있으니까 라타는 요거였잖아요. 요거대로 쓰지 않고 원형 밝혀 적은 거니까 얘는 그대로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는 건 일단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중심이에요. 선생님 거는 서브로 가셔야 돼요. 알았죠? 요게 메인이 아니에요. 각각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메인이니까 그거대로 하셔야 되고, 하나 좀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건 얘는 왜 넓다에서 왔는데, 넓다에서 왔는데 리을 비읍을 안 쓰고 얘는 왜 리을 비읍을 다 썼을까?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만 뒤에 발음이 남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앞에 발음만 남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비읍을 빼서 리을만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러분한테 하나 조금 알려드릴 만한 건 여기 있는 길이가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무슨 현상이냐, 뒤로 이어지는 연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넘어지다도 마찬가지로 미음이 뒤로 넘어갔잖아요. 얘도 연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국다라타라는 글자 있잖아요. 국다라타.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 글자예요. 선생님이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처음 글자 어떻게 된 거냐면 국다라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글자. 자, 여기서는 지금 리을이 하나 빠졌어요. 리을이 빠지는 걸 좀 여기다 적어드려야겠다.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 리을이 빠지는 게 뭐냐면 자음이 두 개가 뭉쳐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음문동에서 배웠거든요. 자음 두 개가 뭉쳐 있으면 자음군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가 됐으니까 단순해졌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묶어와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단순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이라고 하면 소리가 막혀요? 아니면 열려 있어요? 국. 소리가 막히죠? 국다라고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디귿이 쌍디귿처럼 된 소리가 되었네. 된 소리 되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 히읗이 디귿과 만나잖아요. 히읗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둘이 섞여요. 그래서 국다라 한 다음에 두 개 섞으면 획이 하나 더 그어져서 티읕 타가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하나 줄었으니까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티읕은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거센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최종 발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공부 음운 변동까지 함께 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2번 갑시다. 자,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문제예요.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래요. 자,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정도는 딱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안박 혹은 안팎 뭐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편케, 간편게, 귀걸이, 귀걸이, 더욱이, 더욱이 뭐가 맞냐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점 줄 건 요거예요.
어간이라는 걸 보시고요. 여기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든지 부사란 말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라는 말에다가 히읗 소리가 덧난다라는 게 중심인 거고, 여기는 어간의 끄듬절 하 요런 말. 그러면 여러분 보면 첫 번째 안박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 보니까 일로 올까요, 여러분? 안과 박이라는 글자가 더해진 글자잖아요. 안과 박,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결합된 거예요. 두 말이 어울렸네? 그러면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는 건, 자, 문법 기본 아셔야 돼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용언에 쓰는 말이고, 용언에 쓰는 건 동사나 형용사 따위를 얘기해요. 근데 동사, 형용사 아니고 그냥 명사죠, 그죠? 그러면 다른 거에는 쓸 수 없을 거고 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이쪽일 가능성이 큰 건데, 자, 이럴 때 안박이 잘 보면 안팎이라는 글자가 될 수도 있다라 얘기하는 거잖아. 왜 그런 거냐면 안에다가 요 사이에 히읗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박 밑에 오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자. 그래서 발음해봤더니 안박 발음 좀 힘든데 안팎 어떻게 안팎이 나지? 가운데 히읗이라는 게 숨어 있었구나. 덧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답은 이쪽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야, 안받기 시끄럽다. 발음하기 너무 힘들지 않니? 우리가 아까 기본은 소리 난 대로 알았잖아. 안받기 시끄러워. 이거 난 안팎기 시끄러워. 팍이라고 발음하잖아. 신기한데? 어떻게 안팎이 되지? 히읗이 덧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요. 간편개, 간편캐라는 건데 저거는 원래 원형이 얘들아 봐봐. 간편하다라는 글자가 있었을 거잖아. 간편하다. 그치? 근데 잘 보면 하다가 붙는 여기 있네. 요거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거 맞지 않나? 근데 여기도 여기도 있네. 어간에 끄듬절 하. 그럼 얘 아니면 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얘 아니면 얘인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간편하에다가 개 애니까 요거는 얘들아 봐봐. 이런 거야. 간편하에다가 간편캐가 되려면 하에다가 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요게 간편캐라는 글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게 요렇게 빠지면 히읗과 기역만 남게 돼요. 우리 아까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키읔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어간의 끄듬절 하, 여기서 지금 간편하다, 간편하고, 간편하니, 그럼 여기까지가 끊어서 간편하까지가 어간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요 아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 어울려 거센 소리. 그래서 히읗과 기역이 만나갖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편, 히읗, 기역, 에 요게 키읔이 되는 거냐? 간편, 캐. 그래서 답이 요건가 보다. 그리고 얘는 이거 어디였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은 간편캐라는 글자만 볼 게 아니고요. 다른 글자도 혹시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문에 있는 건 기본으로 알아둔 상태에서 얘랑 비슷한 어휘는 뭐가 있을까? 네이버에 쳐봐요. 많이 나올 거예요. 맞죠? 한번 해봐요. 선생님이 다 찾아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요. 귀걸이와 귀걸인데 요거는 귀자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얘들아. 귀, 다음에 걸다에다가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걸다, 걸고 건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걸까지가 어간인 것 같거든. 근데 이 어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걸이라는 어간에 이라는 게 붙은 거야. 근데 이 얘기하는 건 쫙 보니까 여기 아니면 뭐 여기인 것 같은데 하다가 붙는 걸하다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 보면 이 붙어서 명사. 얘네 귀걸이 명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그럴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형 밝혀 적는 거니까 귀걸이라고 소리 나는 데 쓰면 안 되고 밝혀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안팎. 발음하기 힘들지? 안팎.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안팎.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표음주의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19항. 얘가 지금 얘잖아, 얘. 그치? 얘는 원형 밝혀 적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는 얘네. 더욱이라는 글자. 선생님, 더욱은 하다가부터 더욱하다는 글자 있나요? 아니요.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글자는 부사잖아.
이 부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엔 원형 밝혀 적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원형 안 밝혀 적은 거잖아. 원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맞는 게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얘랑 맞다고 해놓고 문제 출제할 때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요게 이제 표음주의, 표의주의. 아까 맞춤법에서 소리 나는 대로 원형 밝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이 총칙 2항이 뭐였냐면 띄어쓰기였잖아요. 자, 띄어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띄어쓰기 할 때 기본,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는 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니므로, 그럼 다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의존명사는 너희 책 왼쪽에 보면 봐줄 수 정도만 있거든? 근데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는 6가지는 기억하는 게 좋아. 봐줄 수 만큼 대로. 이 6개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이 신사고 국어책에는 이 3개밖에 안 써 있거든? 근데 만큼, 대로도 이해하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얘들아 단어야. 명사는 단어니까. 그래서 띄어쓰라는 거거든? 그럼 하는 다음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띄어쓰라고 하는 거죠. 왜? 것은 의존명사 단어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시험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요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긴 하면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만큼은 날 믿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어. 네가 알려준 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 하나 더 해볼까? 야, 시끄럽고 본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했냐면 겉봐줄 수 만큼 대로가 의존명사로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만큼 분명 의존명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의존명사면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고 얘기했는데 얘 왜 안 띄어써 있지? 근데 그게 포인트야. 얘 띄어써 있네. 얘는 띄어쓴 거 보니까 얘는 의존명사네. 이걸 알 수 있어. 대로도 마찬가지. 대로인데 얘 왜 안 띄어써 있지? 얘 띄어써 있네. 얘는 의존명사네. 이걸 알 수 있어. 그런데 포인트는 얘네야, 얘네. 뭐냐면 만큼이 너라는 거 뒤에 붙어 있지. 너는 명사잖아. 우리가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체온 뒤에 뭐가 붙냐면 조사가 붙죠. 이 만큼은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똑같은 만큼이란 글자가 어디서는 조사를 쓸 때도 있고 의존명사를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요? 붙여 쓰면 조사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으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며. 그러니까 조사와 의존명사 같은 형태인데 어떨 때는 조사로 쓰이기도 어떨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요거는 쓰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건가요? 맞아요. 마음이란 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조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조사와 의존명사 같은 형태인데도 다르게 쓰인 것들을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하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준비할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겉봐줄 수만큼대로 머릿속에 겉봐줄 수만큼대로 겉봐줄 수만큼대로 외우라고요. 알았죠? 겉봐줄 수만큼대로.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써라 라고 얘기한 것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단위, 살, 개 다 단위 명사들이잖아요. 단위라는 것들은 몇 개 하는 그 개들 얘기하는 거니까 단위를 다 띄어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그녀는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 문장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녀는 꽃처럼 아름답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단어는 띄어쓰자. 조사는 붙여쓰자. 그러면 일단 그녀가 단어인데 는이 조사니까 얘까지는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야겠다. 그치? 그죠? 그래서 이 는이 조사이기 때문에 위에 따르면 조사는 붙여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꽃처럼 꽃은 명사인데 처럼은 여러분 뭐죠?
처럼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붙여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처럼도 조사기 때문에 붙여 쓰자. 아름답다의 단어니까 끝났네요. 세 덩어리로. 다음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찬가지예요. 그 명사죠. 근데 늘이 조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난 지. 우리 아까 지 있지 않았나? 지. 겉봐 줄 수 있는데 지는 없네. 새로운 거네. 자, 지는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럼 만난 지. 의존명사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만난에서 한번 끊고 지 끊고 이렇게 가야겠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되어간다. 한 음이 있잖아요. 한 수사 음이 있는 거 끊어요. 달 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조사잖아요. 그럼 조사까지 끊어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났다 하나 단어니까 끊어야 되겠고요. 됐죠? 자, 의존명사와 조사들. 의존명사는 띄어쓰고 있다. 이렇게 띄어쓰고 있다. 조사는 붙여쓰고 있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나는 강아지를 2마리 기른다. 그럼 나 명사인데 는이 조사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다음 강아지는 명사인데 늘이 조사니까 붙였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는 거지, 조사들? 그죠? 2마리 기른다. 근데 이 마리가 우리 아까 단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마리를 단위 명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우리 뭐라 했냐면 단위 명사는 띄어쓰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단위 명사는 띄어야 돼요. 2는 수사. 관형사, 수관형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마리 2마리 기른다. 이상하다. 여기에 얘들아 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조사가.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는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띄었어야 되고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강아지를 2마리 기른다. 이렇게 끊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끝. 다음 3번 문제 가도록 하죠. 4번이네요. 다음 활동을 통해 의미에 맞게 말을 구분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지금 뭐인 것 같냐면 단어의 어떤 의미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팔다리가 저리다라는 말 하죠? 그러니까 이 저리다라는 것들은 찌릿찌릿 이걸 좀 떠올리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 오르게 한다고 친구들 그렇게 하잖아. 아니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갑자기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저리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저리다. 얘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 얘기하는 거야. 피가 안 통해서 뭔가 좀 약간 좀 둔하고 뭔가 좀 애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저린다라고 얘기하고 이 절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소금기가 배어드는 것들. 그럼 지금 배추는 피가 통하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라고 볼 수 있겠죠. 쉬운 단어예요. 다음 2번째. 요런 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엄마는 시험 기간이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아들로서 자 로서라고 하는 이 서를 쓰는 경우는 로는 자격을 얘기하거나 혹은 신분을 얘기해요. 근데 써라고 하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수단을 얘기하거나 도구를 얘기할 때 써요. 내가 아버지로서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로서 하면 내가 아버지라는 수단으로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서 그다음에 자서만 외우면 될 것 같아. 서자, 자서 이것만 외우면 나중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자격이니까 이쪽이 맞다 볼 수 있겠다. 그죠? 다음 3번째요. 밑에 보니까 저절로 다쳤다. 이 다쳤다는 얘들아. 이 다쳤다는 다히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 같고 얘는 보니까 다쳤다, 다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 같아. 문이 쾅 닫힌다 이런 말 하잖아. 닫힌다. 그러니까 이 닫힌다는 문이 세게가 아니라 문을 세게 닫다? 문을 약간 닫는 걸 우리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닫히다라고 하는 건 뭐지? 닫히다? 이거는 문을 닫다의 피동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이 저절로 창문이 저절로 닫힌 거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겠죠? 저절로 닫다 의미 좀 이상한 거니까 그렇지? 의미가 좀 이상하죠? 다음 마지막 던지와 든지인데요. 얘들아 여기 든지란 말은 보통 우리가 선택할 때 쓰는 거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다 틀린 말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택의 문제. 그럼 던지는 언제 쓰는 거냐? 여기다 좀 써줄까요? 여러분? 던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가지 의미를 진다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2번째는 추측, 3번째는 인과관계를 논할 때 우리가 보통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 그때 얼마나 내가 놀랐던지. 그러니까 과거에 놀랐었다는 얘기예요. 놀랐던지, 이런 말들. 혹은 이 추측이라고 하는 건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놀랐든지, 뭐가 맞겠어요? 놀랐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아니라 이쪽이 맞는 거지. 아,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 5번 사이시옷 나오는 거를 하고 선생님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이에요.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고3 될 때까지 문법을 공부한다면 내신은 문법이 무조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사이시옷은 정말 출제하기 좋은 파이트. 아마 이번에 시험범위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면 얘는 100% 출제됐을걸요? 아마도 예상컨대 어느 학교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만약에 출제 범위 속에 사이시옷이 있다면 난 냈을 거예요. 그냥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이시옷이 뭐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이 샷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으로서 여기는 두 음절로 된,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이시옷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은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일 경우에, 다음 두 번째 우리말, 정확히 하면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더하기 한자어일 때. 그럼 또 하나의 짝꿍이 뭐냐면 한자어에다가 한자어 더하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럴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안 써요. 얘는 쓰고 얘는 쓰는 거고. 그렇다면 잘 체크해보면 공통점이 우리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시험에 제일 잘 나올 만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합쳐진 명사여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명사와 명사가 더해졌을 경우에만 사이시옷은 성립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말과 우리말과 한자어니까 우리말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여기 보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된 소리가 난다거나 니은 소리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 변화는 생겨야 돼. 근데 그 변화는 아무 변화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지. 그 네 번째 특징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건, 얘들아 봐봐. 요 바닷가라는 글자를 예를 들어볼게. 이거는 바닷 플러스 가 하면 사이시옷이 시옷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 뭐냐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앞말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을 때 뒤에 말이 된 소리가 된다던가 아니면 니은이나 여기 들어간다면 그럴 경우 여기에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 빗물 어떻게 되는 거야? 비 플러스 물이어야 돼. 그럼 비하고 물인데 비도 우리말, 물도 우리말이거든. 우리말 있네? 그 다음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둘 다 합성 명사거든. 아니, 둘 다래. 합성 명사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거든. 오케이. 그 다음 발음했을 때 우리가 비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발음하면 빗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니은 발음을 넣어서 발음하지 않니? 빗물이 많다라고 하잖아. 비물이 많다라고 하지 않고. 그럼 니은이 생긴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사이에 시옷을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런 예시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외우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써봐요.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건 이제 여기는 다 사이시옷 쓰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안 쓰는 것들이 있어. 여기 한자어.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한자어는 안 쓴다. 근데 특이하게 요 6개는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어 결합일 때 안 쓰는데 얘는 쓴다는 거야. 얘는 특이하게 들어가 있잖아. 얘는 수 플러스 자인데 숫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일단 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곡간, 착간, 퇴간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숫자랑 관련된 거
숫자, 그 다음에 횟수, 그리고 방 들어간 거 세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어 한자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6개만 들어간다. 뭔데? 착간, 곡간, 착간, 곡간, 택간, 숫자 들어가는 거 숫자, 그 다음에 숫자랑 비슷한 거 횟수, 그 다음에 방, 세방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세방이라는 글자 있잖아. 세방, 한자어와 한자어잖아, 얘들아. 한자어와 한자어, 세방.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게 지금 세방과 세방은 분명히 한자어인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얘들아 이런 것도 있다. 전세도 한자어거든? 근데 방도 한자어야. 그럼 선생님 세방은 맞으니까 전세방 아닌가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아니야. 왜? 한자어와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시옷을 못 써. 근데 얘만 특이한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딴 거 붙이면 그건 아니라니까. 무조건 얘만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게 붙어서 생긴 얘는 얘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전세방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색방이 맞고 전세방이 맞는 거야. 전색방이 아니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오로지 한자어와 한자어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이시옷 들어가는 건 이 6개 외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이시옷 포인트인데요. 사이시옷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이 4개 담아놔요. 첫 번째, 합성명사여야 한다. 즉, 합성명사라 하면 명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구조다. 합성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마치 원래부터 한 개의 단어인데 2개의 단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문제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속으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 두 번째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도 순우리말 고유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하나 아니면 2개 있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 다음 세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부터 원래부터 시옷이 있는 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요. 된소리, 니은, 그러니까 된소리가 들어가거나 니은 소리가 발음이 될 경우, 그러니까 뭔가 발음이 변해야 돼요. 그 변하는 것 중에 딱 2개만 해당된다. 물론 니은 소리가 발음되는 거니까 니은 하나도 되고 니은 2개도 되고. 그럼 니은 2개 되는 게 뭐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사 플러스 1. 예사 1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났지? 명사 2개지?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얘는 발음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예산일이 아니네. 니은, 니은이 들어갔잖아. 발음할 때. 그래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키포인트 꼭 기억해둬요, 머릿속에. 요거 알아두시면 정말 중요하고요. 얘들아, 중요한 건 이 4개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사이시옷을 성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4개 머릿속에 외워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훗날, 아랫마을, 그 다음에 전셋방, 그 다음에 나뭇잎, 북엇국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훗날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자, 훗날이라는 글자 어떻게 된 거냐면 후 플러스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훗날이니까 훗날 더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봐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후라고 하는 건 한자에서 여러분 앞전, 뒤, 후 요 정도는 알죠? 이 글자 뭐지? 사람인이라고 하지? 요게 뜻이지, 얘들아. 요게 음이잖아. 이 뜻 부분을 우리는 순우리말이라고 해. 좀 쉬운 예로 음이라고 하는 것, 음 부분은 뭐냐면 한자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수라고 하잖아. 이거를 인수라고 읽으면 이건 한자어야. 선생님 이름 물론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인수라고 읽으면 이건 한자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물이라고 읽게 되면 이거는 고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있거든? 이게 큰대 밭전이야. 그래서 대전, 대전 지역 얘기하는 거야. 대전. 대전, 이게 한자어로 대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순우리말로 바꾸면 큰 밭이 돼. 근데 크다라는 순우리말, 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큰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한밭이라고 하는 게 순우리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니? 큰 밭? 경화여고 학생들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있잖아. 우리 지역 말고 저 전라남도 광주로 하자. 거기가 더 쉽겠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빛광자에 고을 주자를 써. 그러면 뒤에는 음으로 읽어서 광주라고 읽으면 한자어가 되는 거야. 이걸 순우리말로 읽게 되면 뭐지? 빛고을. 그래서 우리가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후라는 글자 있잖아. 우리가 뒤후라고 하거든. 뒤후. 그러니까 뒤후니까 뒤에 걸 읽었으니까 후는 뭐야? 후. 한자어지. 그러니까 얘는 한자어가 돼. 근데 날은 날 일자 할 때 있잖아. 날 일. 그럼 얘는 우리말이잖아. 날 일 할 때 앞에 쪽을 읽었으니까. 그럼 날 일? 우리말 하나 들어갔네? 우리말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에 후라는 글자와 날이라는 게 합쳐졌어. 합성명사.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어. 오케이. 합성명사야. 모음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우리말 하나 들어가 있어.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 훗날 이렇게 해서 니은이 발음이 돼. 들어간 거 맞네. 오케이. 얘는 표기가 잘 된 거야. 그치? 근데 아래마을 같은 경우 봐봐. 아래마을. 아래는 위아래. 위아래. 아래는 우리가 순 우리말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말이 들어가 있네. 마을도 물론 우리말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말과 우리말이 결합됐잖아. 그리고 아래와 마을 두 개가 결합된 합성 명사잖아. 그리고 아래 모음으로 끝나 있잖아. 그 발음했더니 아랫마을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아랫마을 니은 생겼네. 이건 누가 봐도 사이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아랫마을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 골라라. 얘 골라야 되는 거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전세방. 와, 친절하게 한자 써줬네. 뭐라는 거야 얘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됐다는 얘기잖아. 한자와 한자가 결합되면 사이쇼 못 쓴다며. 그럼 이거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얘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전세방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너무나 쉬운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나뭇잎. 이거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게 위쪽에 보게 되면 얘들아, 선생님 잠깐 앞으로 갔다 올까? 위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어딨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깻잎, 깻잎 이런 거 있잖아. 얘랑 비슷한 거야. 똑같이. 그럼 얘는 나무 플러스 잎으로 되는 글자고, 나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우리말. 그렇죠? 그 다음에 잎도 우리말. 똑같은 거 아닌가? 위쪽에서? 그런 거 같은데? 그다음 발음했더니 뭐가 되지? 나문잎 이렇게 발음돼. 니은 들어갔네? 니은 들어갔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맞는 거냐? 얘는 맞는 글자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 틀린 글자, 얘 틀린 글자, 얘 맞는 글자. 이제 마지막 북어국. 얘를 애들 진짜 어려워하던데 북어 플러스 국이잖아 얘들아. 북어는 뭐지? 북어 우리말. 국이 뭐지 얘들아? 국은 한자어. 그래서 한자어 우리말. 우리말 하나 들어가 있네. 합성명사네. 모음으로 끝났네. 발음하니까 북어국. 선생님 니은 없잖아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니은 소리 안 들어가더라도 뒤에 말 발음했을 때 북어국이라고 된 소리 발음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북어국 요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북어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북어국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시험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팁 하나 좀 드리려고요. 뭐냐면 요거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사이시험 나올 때 선생님이 그 수능 문제 좀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모아본 예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이시험 관련해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해와 빛이 결합해요. 그러면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 햇빛이라 발음하죠. 햇빛? 햇빛? 일단은 명사 결합한 거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 햇빛, 빛이니까 된소리 발음되는 것 같아. 그리고 두 개 명사고 모음으로 끝났어. 햇빛, 발음 변했어. 그럼 얘는 뭐가 맞는 거냐면 얘가 맞는 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치? 마찬가지 얘도 발음하게 돼. 햇살, 쌀이니까 시옷이 쌍시옷 됐잖아. 된소리 변했지? 두 개 명사 결합이지? 그 다음에 여기 모음으로 끝났지? 됐어? 자, 합성명사 첫 번째 합성명사야. 그 다음에 앞말이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햇살 둘 중에 하나 우리말이야. 그 다음에 쌀이라고 된소리 발음 났어.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행님 봐봐. 얘가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행님. 해와 님이야. 바로 해볼까? 행님. 행님이 돼, 행님. 행님 되는 건 선생님 맞는 거 아닌가요? 행님이니까 우리가 행님. 니은 발음 나잖아요, 선생님. 이게 명사명사니까 명사명사 결합이 합성명사잖아요. 맞아. 오케이. 근데 얘들 문제가 뭔지 아니? 이 님이 접사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좀 틀릴 수 있어. 님은 접사거든. 그럼 접사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아. 명사 결합이 아니라 명사와 접사의 결합이야. 그래서 얘는 행님이라고 하면 얘가 들어가면 안 돼. 삑! 얘가 맞는 말이야. 행님. 그래서 행님이라고 해야 돼. 행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행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 사이즈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잊지 마세요.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올까요? 위쪽도 마찬가지인데 위쪽, 위쪽이 있어요. 위층. 선생님 이것도 그러면 위쪽은 뭐가 맞죠? 위쪽. 뭐가 맞는 거 아니 얘들아? 위층? 뭐가 맞는 것 같아? 명사 결합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 맞잖아요. 명사. 그렇지. 위도 명사고 쪽도 명사고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이거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오케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선생님 된소리 쪽 났잖아요. 쪽. 그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봐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얘는 원래부터 이게 있잖아요. 쪽은 원래 위 플러스 족이었는데 위쪽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족이 안 돼. 이게 맞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위층하면 니은 나니? 된소리 나니? 안 나잖아.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뒤풀이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나 니은, 딘풀이 이런 것만 있니? 뒷풀이 이런 거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얘가 맞지. 그리고 인사말과 머리말은 되게 특이한 제일 유명한 말이죠. 인사말, 머리말. 이걸 인산말이라고 굳이 인산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인산말 하면 이건 인사말이라는 발음이 맞는 거고 얘도 머리말이 맞지 머린말이라고 보통 발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1시간 좀 넘었나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중요하다 싶으면 어떤 정리를 다 해드린 거니까 꼭 주말이나 이용해서 아니면 시간 날 때 이 강의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죠?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이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집이든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맞춤법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선생님 저 문법은 어렵지만 다른 걸 잘해볼게요. 그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화이팅!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